외교에서는요, 어디서 만나느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마주할 장소, 바로 나라. 이 선택은 그냥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려는 아주 정교한 외교 전략입니다. 오늘 그 전략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다카에 치사나의 일본 총리가 만납니다. 이게 무려 14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셔틀 외교거든요. 이건 단순한 회담 재개를 넘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중요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하필 나라일까요? 도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고대 도시 나라. 이 선택 하나에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현재 외교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두 나라가 교류했던 기억이 시작된 그 원점, 바로 고대의 나라로 말이죠. 한일 교류의 역사가 16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5세기에는 백제가 문화를 전파하고 8세기 나라 시대에 그야말로 교류가 꽃을 피웠죠. 그런데 2011년 교토회담을 끝으로 이게 딱 끊겼던 셔틀 외교가 14년 만에 바로 그 교류의 상징인 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공간 외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장소가 곧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 이제 갈등의 역사 말고요. 교류의 역사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상징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나라 곳곳에는요, 그 증거들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어요. 호류지에 가보면 백제의 미학이 그대로 담긴 관음상이 있고요. 도다이지의 그 거대한 불상에는 백제 장인들의 솜씨가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쇼소인이라는 창고에는 신라에서 건너온 악기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게 1600년을 이어온 문화적 DNA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고대의 유산들이 그냥 박물관에만 갇혀 있는 오래된 과거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억들이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역사는 박물관 유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즐기는 예술,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생생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 디저트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게 수백 년 된 전통을 지금의 감각으로 다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려는 노력,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문화를 지킨다는 게 그냥 옛날 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생각, 그 가치를 이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정신이 음식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것처럼요. 바로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대의 불상, 그리고 현대의 스피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마치 역사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침묵이 현대의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자, 그럼 다시 정상회담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가 어떻게 섬세한 외교의 도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말,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한국어의 나라와 뿌리가 같다는 걸 인정하면서 딱딱한 외교 무대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이게 바로 역사 문화 외교의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상징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공유했던 역사를 먼저 인정하고요. 둘째, 정치를 앞세우기보다 문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기반을 닦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사례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흔히 화해의 모델로 꼽는 프랑스 독일 관계 있잖아요. 거기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갈등을 겪고 나서 화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한일 관계는 그것보다 더 이전, 우리가 사이좋게 교류했던 좋은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데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거죠. 미래를 향한 협력.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기억을 통한 외교,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영토 문제라든지 서로 다른 역사 인식 같은 오래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협력이나 안보, 또 심각한 인구 문제처럼 이제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공통의 숙제들이 양국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요한 불상을 보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무거운 역사의 무게와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 그 사이에서 과연 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1600년 전의 기억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지금의 갈등을 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나라 정상회담은 바로 이 거대한 실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정치적 만남이 그것도 좀 뜻밖의 장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이 두 정상이 곧 만납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건 수도인 도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1300년이나 된 고대 도시 나라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여기서 만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 건 바로 이 장소가 갖는 힘입니다. 회담 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게 그냥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만남은 바로 셔틀 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들이 셔틀버스 타듯이 편하게 서로의 나라를 오가면서 신뢰를 쌓고 좀 껄끄러운 문제들도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제대로 한번 강화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도쿄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딱딱하게 정치 현안만 얘기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 여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자기 홈그라운드로 초대한 거예요. 이건 일본식 환대, 그 유명한 오모테나시를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좀 개인적으로 친해져 봅시다 하는 신호인 거죠. 그냥 회담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열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물론 더 큰 그림도 봐야 합니다. 요즘 동아시아 정세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리는 한 팀이다 하고 빡 보여주는 거죠. 특히 중국이 양국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에 우린 안 속는다, 같이 대응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자, 그럼 대체 왜 그 많은 도시 중에 나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아주 멀리 16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일본에 도착했고요. 특히 고대 왕국이었던 백제는 일본의 불교부터 시작해서 당시 최첨단 기술과 문화를 전수해줬습니다. 사실상 나라 시대 문화의 기틀을 닦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기록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의 상징, 그 유명한 도다이지 대불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걸 총괄한 사람이 바로 백제계 후손이었습니다. 또 왕실 보물창고를 열어보면 신라 악기, 백제 유물이 쏟아져 나와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인 셈이죠. 양국의 역사가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한 말이에요. 나라라는 단어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 나라 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와, 도시 이름 자체가 한국어 나라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연결고리가 또 있을까요? 자, 이렇게 깊고 오래된 역사가 단순히 정치나 외교 무대에서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 공유된 과거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대한 역사가 꼭 외교관이나 정치인들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 디저트.
이 접시 위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계절의 맛과 수백 년의 요리법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과거는 식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혀끝에서도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구나 싶어요. 이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집가에게는 이게 그냥 낡은 가구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정신, 그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영혼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물건을 아끼고 보존하면서 우리는 과거와 대화하고 현재의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요한 고대의 불상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스피커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멋지지 않나요? 1600년 전의 메아리가 오늘의 목소리를 통해 새롭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가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 아닐까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나눴던 외교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과거는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결고리가 되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원천이라는 거죠. 나라 정상회담이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나라 정상회담은 공유된 역사를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나 수집가들은 그 역사 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찾아내죠. 이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제대로 마주할 때 현재가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역사는 박물관이나 교과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디에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나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